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는 형벌의 도끼날 앞에서도 신색 불변입니다. 정광필은 동네 사람으로 아호는 수천이다. 그는 성종 23년 1492년에 문과 진사가 되고 처음에는 학유 등 낮은 벼슬부터 시작하였으나 조금도 불평함이 없이 직무에 근면 성실하였다. 이때 좌의정 이극균이 정광필을 한번 보고 기특하게 여겨 언젠가는 발탁하려 하였다. 이극균이 성종실록 편찬을 위한 실록청의 총재가 되어 정광필을 실록도청에 발탁하여 편찬 업무를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게 되니 이로부터 벼슬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광필이 타경 김일손과 더불어 영호남 어사의 명을 받고 용인을 지나며 같이 여인숙에 숙박하게 되었다. 김일손이 위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픈 어조로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이 너무 과격한 적이 많아 정광필은 몇 번씩이나 제지하였다. 말을 이같이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김일손은 분연한 기색으로 그대도 세속적으로 비하된 논리로 갑자기 기계도 없는 썩은 선비가 되었느냐 고 개탄하는 것이었다. 정광필은 진도에 도착하여 암행하였다. 벽파정에 이르러 일부러 지체하며 날이 저문 것을 핑계로 나룻가 객주에서 유숙하니 나룻가 사람들이 정광필의 행색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정탐하고 관가에 달려가 보고하였다. 진도 군수가 예하 이속들에게 명을 내려 밤새워 문부들을 정리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사는 그 이튿날 늦게 느릿느릿하게 군 관하에 들어가서 겨우 관청용 동제 수저 몇 매에 대해 불법 처리한 것을 조사하고 돌아와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군수는 결국 파면당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하였냐 고 물으니 정광필은 그 군은 바다 가운데 있는 외진 섬이고 군수 역시 무관이라 반드시 법 규정 외의 남용이나 불법 처리가 많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관하에 바로 들어가서 불법 처리한 문부를 조사하여 찾아내면 그는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되어 내가 차마 그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아량에 간복해 마지 아니하였다. 연산주에게 상소문을 올려 여색에 탐닉하고 정사를 등한히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한 데 대해서 극간하니 그 일로 연산주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어 크게 노해서 즉시 정광필을 불러들여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를 망한 나라의 임금에 비유하느냐 하고 힘센 군사에게 명하여 정광필의 상투를 꺼둘러 후려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연산주는 옆에 있던 칼을 집어 무릎 위에 비껴놓고 명령하되 내가 이 칼을 칼집에서 다 뽑는 것을 보는 즉시 형을 집행하라 하고 칼을 서서히 뽑기 시작하니 서리빨 같은 칼날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살기가 솟구쳐 옆에 시립하고 있는 신하들의 오금이 저려오는 형편이었다. 힘센 군사가 도끼를 잡고 연산주의 칼이 다 뽑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데 정광필은 오히려 신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응대하는 것이 조금도 착오 없이 하니 연산주가 감탄에 맞이 아니하며 진실한 열사로다 하고 아산으로 귀양을 보냈다. 때는 법령이 엄격해서 귀양을 간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했다. 정광필은 빗자루를 옆에 끼고 관아의 문을 지키면서 싫거나 고통스러운 빛을 보이지 않았다. 중종반정 후 함견감사가 되었다가 또 찬성이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새벽에 남곤이 다 헤어진 갓을 쓰고 남루한 베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집신을 신고 정광필의 집 문전에 와서 이리 오너라 하고 사람을 불렀다. 하인이 나가니 그는
급히 들어가 손님이 왔다고 일러라 고 하였다. 대문에 나갔던 하인이 그가 남곤인 줄 알고 들어와 보고하기를 손님이 대문 앞에 왔는데 그 얼굴을 보니 난판서 같은데 다만 위관이 초라하고 천한 사람 같았습니다. 라고 하여 정광필이 나가보니 과연 남곤이었다. 정광필은 괴이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그대가 무슨 일로 이런 모양으로 왔는가? 하니 남곤이 그렇게 된 연유를 말하고 또 조광조 일파의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해독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상감께서 반드시 중신회의를 소집하시어 논의하실 것이니 곤께서는 상감의 뜻을 따라 힘써서 조광조 일파를 남김없이 제거한 뒤라야 국가가 안정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의협공갈하고 혹은 감언이설로 설득하는 것이었다. 정광필은 정색하며 말하였다. 그대가 재상으로서 천복을 입고 도시의 거리를 지나왔으니 가히 경악할 일이오. 사림을 모해하는 것은 본래 나의 뜻하는 바가 아니니 어찌 갑자기 그렇게 하겠는가 하니 남곤이 크게 노하여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가버렸다. 그날 밤 신무문을 열고 모든 대신들이 대궐에 소집되었다. 정광필은 수상으로서 왕의 부름에 의해 입궐하여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간하였다. 나이 어린 유생들이 대거 작당한 지위 여부도 모르고 망령되게 옛 일을 인용해서 조급하게 현실 정치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데 눈물이 흘러올 깃을 다 적시니 왕이 벌떡 일어나 내전으로 들어갔다. 정광필이 뒤따라가 어이자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급간하니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다. 그리고 남곤 등을 돌아보고 그대들이 성주를 보필하면서 어째 유자광이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외치며 말렸으나 도리어 훈구파 세력들의 감정을 사서 이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다. 중종 14년 1519년에 일어난 이 대참극이 기묘사화이다. 조광조 등 신진사류 등이 등장하여 중종 13년 1518년 현량과를 설치하려 할 때 정광필이 홀로 안된다고 반대하였다. 현량이라는 이름은 좋으나 3대 아래에 가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 하였으나 중종이 듣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조광조 등이 실각하고 신진사류들이 전부 쫓겨나자 온 조정이 현량과 폐지를 주청하니 정광필이 또 홀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중종이 경의 소견이 묘위에 오를 때마다 상반되니 어찌된 일이냐 고 물었다. 정광필은 신이 당초에 한사코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현량과를 설치하여 이제 패를 주고 직책을 제수하고 나서 어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설치하고 금방 폐지하는 것은 국가 정령을 이같이 뒤집는 것으로서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중종이 듣지 아니하고 현량과를 폐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광필은 곧 영의정에서 파직되었다. 중종 22년 1527년에 남곤이 죽으니 정광필이 다시 정승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김한노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정광필을 은근히 모해하여 죽이려고 획책하였다. 정광필이 중종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 총호사가 되었는데 선왕비를 불길한 땅에 봉안하였다고 날조하여 중형에 처하도록 주청하니 왕이 김해로 유배하도록 명하였다. 그는 귀양 갔다가 귀양사리가 풀려 회덕에 돌아와 있었는데 불의의 금부도사가 달려오니 집안 사람들이 놀라 걱정하였는데 그는 손님과 바둑을 두면서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바둑판이 끝난 뒤에 다시 유배의 명령을 알리니 머리를 조아리며
상간마마의 은혜가 지극하시다 하고 태어나였으며 그날 밤새도록 우레같이 코를 골며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행장을 꾸려서 귀향길에 오르면서도 별다른 내색이 없었다. 귀향살이 중에는 화가 조석간에 닥쳐오는지라 자제들은 적소에 다 나가 찾아뵈었는데 홀로 부인만이 집에서 울면서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이 여종으로 하여금 원계체의 소식을 탐문해 오라 하였다. 원계체는 부인과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부군의 구명을 의뢰하였으나 원계체가 별다른 계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복술가 김효명에게 문복해 보았다. 김효명이 말하기를 아직 10여 년의 복록이 남아있으니 조정의 묘의가 비록 험하기는 하나 끝내는 무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복술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와서 조정 소식을 기별하는 것이었다. 대간에 탄핵 논의가 있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복술가를 가로막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일이 이미 이같이 되었는데 당신이 말한 것이 무엇이오? 하고 울부짖었다. 김효명이 내가 점괘를 미루어 보건대 이 같은 이치가 만무할 것이나 업이 이미 여기에 처하게 되었으면 내 또한 어떻게 하겠소? 하고 몸을 빼쳐 달아났다. 잠시 후에 관원이 와서 통고하기를 대간이 개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이미 조의가 해산된 뒤라 죽을 것을 감형하여 살리는 것이라 별도로 하달한다 는 것이었다. 중종 32년 1327년에 김한노가 잘못을 저질러 귀향을 가니 전광필을 영중추로 조정에서 불렀다. 종아이가 그 조정의 공문서를 가지고 보통 사람 걸음의 배의 속도로 걸어서 한밤중에 적소에 도착하니 발이 오그라들고 입이 건조해서 앞으로 엎어지며 말을 못하였다. 전광필의 아들들은 종아이를 보고 나쁜 일이 있는 줄 알았다.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종아이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공문서를 꺼내보니 다행히 기쁜 소식이었다. 곧 아버지에게 보고하니 그는 다만 그러냐 하고는 곧 코를 골며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야 그 공문서를 읽었다. 서울에 돌아오니 백성들이 기다린 듯이 반가이 맞이하였다. 전광필은 지인지감이 있어 식사할 때마다 오직 손자 육일과 증손 지연에게만 자기의 남은 밥을 먹게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헌국이 어릴 때 척질이 되어 문안드리러 갔더니 그가 막 식사를 끝낸 때였다. 전광필이 이헌국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남은 밥을 그에게 주었다. 여종이 미소를 지으며 이 도령도 역시 정승 제목입니까? 하였는데 뒤에 과연 정승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